포장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예요. 일단 그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것은 그 경작 전반의 이제 응용 과목들에 걸쳐서 모두 굉장히 좀 적용되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중요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기업의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기업의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라는 게 있죠. 주어진 산출량 대비 내가 사람을 또 얼마큼 쓰겠다라는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는 우리가 저 앞장에서 배웠어요. 앞장에서 이제 Q로 이루어진 함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될 수가 있고, 여기서의 요소 수요 함수라는 것도 실제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W는 L로 주어져 있는 그 WL 평면에서 수요 함수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로 이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기업의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이윤 극대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맥스 파이가 이제 목표예요. 맥스 파이가 목표인데, 그를 위해서는 TR-TC에서 이 TC를 극소화시켜야 됩니다. 미니멈 TC가 존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 맥스 파이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지금 현재 이 미니멈 TC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사실 앞장에서 배웠어요. 이건 이제 등비용 함수로서 WL 플러스 RK,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 조건은 생산함수가 보통 들어가죠. 생산함수, 산출량이 어떤 형태의 LK에 대한 함수이다라는 생산함수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림상으로 생산함수가 원점에 대해 불록성을 전제하는 포괄적인 형태라면은 노동과 자본을 사용할 때 그림상으로 이제 LK 평면으로 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생산량이 얼마만큼 제시가 되었을 때 R분의 W가 가장 원점에 가까워지는 점에서 비용 극소화를 달성할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이를 위한 1개 조건이 바로 R분의 W하고 MRTS LK가 일치한다예요. MRTS LK라는 것은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죠. 그림상으로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R분의 W하고 일치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균형이 달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MRTS LK는 MPK분의 MPL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정리하면은 W분의 MPL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R분의 MPK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한계 생산성을 맞춘다가 아니죠. 원당 한계 생산성을 맞추는 거예요. 1원을 내가 노동에 쓸 것인지 자본에 쓸 것인지 원당 한계 생산성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생산 요소에 대한 그 수요가 이윤 극대화를 위한 노력과 연결이 되죠.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이 조건이 만족되는 점에서 사람도 쓰고 노동도 쓰겠다라고 대입해서 정리한 걸 우리는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용 극소화를 달성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이 챕터에서는 그 노동 수요 곡선이라는 게 따로 존재한다고 봐요. 비용 극소화를 만족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노동 수요 곡선이라는 건 LW 평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LW 평면에서 나타나게 되죠. 두 번째,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합니다. 자, 요소를 사용하는 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죠? 요소를 사용하는 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 요소만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소들을 조합해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는 해당 요소의 가격이 오르면 해당 요소를 덜 쓴다라는 메커니즘으로 가격 탄력성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타 요소가 그 얼마만큼 대체가 가능한지가 이제 기본이 되고요. 지금 당장은 노동을 줄일 수 없어도 조금만 더 시간을 넓게 주면은 또 쉽게 바꿀 수가 있을 거잖아요. 따라서 기간 역시 마찬가지로 대체 탄력성을 좌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그래요. 가격이 만약에 올랐어요. MC가 오르겠죠. MC가 올라서 재화 쪽에서 MC 상승으로 만약에 수요량이 많이 감소하게 되면 그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도 많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올랐을 때 MC가 상승하고 그 MC의 상승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재화의 산출량이 엄청나게 많이 감소한다라는 건 재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재화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감소 역시 같은 이유로 커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공급 탄력성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제 MC가 올랐을 때
이제 가격 수량이 얼마큼 많이 바뀔 것인지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뭐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노동의 가격이 하락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에는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가? 요소 대체 효과와 산출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라고 해요. 자, 요소 대체 효과와 산출 효과는 이제 쉬워 보이면서도 사실은 조금 응용되면 어려울 수 있는 테마입니다. 요소 대체 효과와 산출 효과를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LK 평면이 있습니다. LK 평면에서 예컨대 원래 지금 현재 Q0만큼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QP 평면에서 주어진 가격을 고려했더니 이제 MC가 예컨대 그냥 상수라고 할게요. MC가 만약에 상수라고 전제를 했을 때 반대로 하자. 수요 곡선을 상수라고 합시다. 수요 곡선을 상수로 주어져 있을 때 MC가 예컨대 처음에 이 정도 선에서 주어져 있다라면은 여기가 바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최적 산출량이 되는 게 경쟁 기업이잖아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Q0만큼 만들었고 그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R분의 W가 현재 주어져 있는 R분의 W를 고려해서 이 점에서 현재 균형이 달성되고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해요. 만약에 W의 상승이라는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R분의 W가 가팔라지게 되는 것이죠. W가 상승하면 R분의 W가 가팔라지고 그게 가팔라지면은 이제는 동일 수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요소를 사용하는 비율 자체를 조금 더 K를 많이 쓰는 방향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궤적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가파른 궤적으로 변형을 해야죠. 그 이유는 W가 비싸졌으면 W를 덜 쓰는 것이 기업 입장에선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비용 극소화 과정에서 W를 만약에 조금 더 많이 써야 된다라면은 이제 비용 측면에서는 반드시 실제로 이제 자본을 조금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단순해요. 비싼 걸 덜 쓰고 저렴한 걸 더 쓴다라는 기본 논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 시장에서는 충격이 존재하게 돼요. 충격이 존재하게 되는데 비용이 일단 오른 거예요. 비용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MC 곡선 자체는 비용의 증가를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TC 함수가 실제로 W와 R을 미지수로 두고 도출하면은 W와 R이 상승하게 됐을 때 TC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TC가 올라가게 되면 MC도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MC 곡선이 이런 식으로 상방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는 최적 산출량이 Q1으로 떨어지게 돼요. Q1으로 떨어지고 나서 목격하고 바꾸는 게 아니고요. Q0에서 Q1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기업은 요소에 대한 수요를 또 변화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이제 이게 Q0에서 이쪽으로 쭉 떨어지는 충격이 발생하면서 등량 곡선이 안쪽으로 슬슬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점으로 내려온다라면은 여기로 가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제 동조함수라면은 이 점으로 E1이 아니고 E2라는 점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요소 대체 효과와 산출 효과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E0에서 E1으로 W 상승 때문에 감소하는 걸 우리는 요소 대체 효과라고 부르고 그 과정에서 MC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이 노동 수요에 대한 변화를 추가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E1에서 E2까지의 이동을 우리가 산출 효과라고 부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메커니즘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요소 대체 효과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MC 충격 때문에 산출량이 바뀌어서 또 바뀌게 되는 이 충격에 대한 변화를 보고 우리는 산출 효과라고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소 대체 효과와 산출 효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소 대체 효과와 산출 효과를 교과서에서는 W의 하락으로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W의 그 상승으로 봐도 어차피 똑같은 메커니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조그맣게만 그립시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자주 물어보는 내용은 사실 아니거든요. W가 만약에 지금 상승하는 충격을 반영했기 때문에 W0에서 W1으로 상승하는 충격을 반영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여기였죠. 처음에는 여기였고 표정적으로는 여기죠. 최종적으로는 여기이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할 수 있다라고 도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하향하는 노동 수요 곡선 안에는 요소 대체 효과와 산출 효과가 모두 포함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포함된 두 가지 현상을 모두 반영하고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최저임금 제도가 새로이 실시되었고
다음의 상황이 나타나게 될 조건을 간단히 설명하라고 합니다. 1번, 임금률과 고용량에 아무런 영향이 없대요. 현재 노동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을 기준으로 임금률과 고용량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려면 최저임금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되죠. 또는 현재 교점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임금보다 실제 임금보다요. 최저임금이 이러면 되는 거죠.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정부가 최저임금을 설정했는데 이게 이제 작거나 같으면은 첫 번째 문제에서처럼 이제 변화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임금률을 이제 상승시키는 거예요. 임금률은 올라가면서 고용량에는 변화가 없으려면 노동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일단은 뭐 예상되는 첫 번째 방식이죠. 그죠?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고용량이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노동 수요 곡선이 있고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이 존재하는데 현재 임금이 너무 낮다고 판단한 정부가 최저임금을 이 위쪽에서 설정한다면 요 크기를 뭐라고 하죠? 요 크기를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부르죠. 비자발적 실업만 증가하게 되고 고용량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그래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임금률과 고용량을 동시에 이제 올릴 수가 있다. 임금률과 고용량을 동시에 이제 올라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이제 흔히 발견되는 사례는 사실 아닙니다. 흔히 발견되는 사례는 아닌데 가끔 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거시경작에 가끔 나타나는데 노동시장에서 LW 평면에서 이 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모형이 몇 개 있어요. LD 곡선이 우상향하는 게 보통은 이제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는 게 보통 대부분이에요. 자본이 고정되어 있으면 사람을 쓰면서 증가시킬 수 있는 산출량의 증가폭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우리가 이제 복수균형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수균형 모형에서는 이제 지금 뭐 미시에서 할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세케인즈 학파들이 한계 생산성이 체증하는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을 했어요. 이런 경우를 전제할 때 심지어는 이것마저 더 완만하다면은 현재 W 기준 이게 올라가면 임금률과 고용량이 증가할 수 있죠. 그죠? 한계 생산성이 체증하는 형태의 수요 곡선을 전제하면 이 세 번째 케이스가 실제로 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제로 이제 주어진 요건에 맞춘 현재 상태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 수요 독점을 전제했을 때에도 이제 이거 둘 다 이제 증가하는 거 만들 수가 있죠. 현재 너무 낮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임금률도 올라가고 고용량도 증가시킬 수 있는 영역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문제까지 봤고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강원도의 어느 한 마을에 있는 모든 성인들의 유일한 고용자. 수요 독점이죠. 그죠? 수요 독점입니다. 공급 곡선도 주어져 있고 MFCL 곡선도 주어져 있어요. 문제에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석탄을 1시간에 3톤을 캐고 톤당 3,000원의 가격에 판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VMPL 곡선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요 독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신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 수요 독점의 상황이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으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려내셔야 되는 그래프는 이 모양이에요. LW 평면에서 이 곡선은 VMPL 곡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경우? 재화시장에서 경쟁을 전제했을 경우. 때로는 MRPL이라고 적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유는 재화시장에서 독점을 가정하는 경우. VMPL이라고 적어야 될 수도 있고 MRPL이라고 적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개의 케이스가 실질적으로 언제라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연습 문제에서는 거의 이제 VMPL로 설정을 해주셨어요. 재화시장에서 경쟁을 가정해서 그냥 이제 VMPL은 P 곱하기 MPL로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전제를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상향하는 것이 바로 LS 곡선입니다.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노동 공급 곡선은 수요 독점을 전제했을 때에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이 곡선에 의존해서 내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이다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재 이 LS 곡선을 고려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어차피 맥스 파이예요. 그리고 토탈 레베뉴 마이너스 토탈 코스트가 모든 기업의 행동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몇 명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 조건은 이와 같죠. 제약 조건은 일단은 뭐 가격이 불변이라고 하면은 이거 재화시장에서 경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게 들어가요. 수요 독점인 경우에만 제약 조건에 LS 곡선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수요 독점이 아니면 W를 받아들여야 되겠으나, 수요 독점이면 내가 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그냥 LS 곡선에 근거해서만 지급하면 최소한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셈이 돼버리거든요. 그죠? 따라서 이 LS 곡선을 기준으로 MFC의 곡선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MFC의 곡선. 자, MFC의 곡선을 끌어내는 구체적인 디테일은 추후에 또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점검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도출되는 MFCL은 LS 곡선과 세로축 절편이 동일하고 기울기가 2배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얘는 기업이 L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바로 매출액 증가분입니다. 매출액 증가분. 노동을 한 사람 쓰면 이만큼 만들어 주시고요. 가격을 곱한 만큼 매출액이 증가하겠죠. 그죠? MFCL은 이거는 L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기업에게 증가하게 되는 이제 총 비용의 증가분이에요. 총 비용 증가분. 총 비용 증가분이라는 것은 사람을 한 명 썼을 때 실제로 이제 가변 요소를 노동으로만 전제한다면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총 비용의 델타 값을 우리가 이제 MFCL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따라서 마지널 팩터 코스트예요. 요소가 이제 증가할 때 발생하는 비용 한계, 노동에 대해서. 그죠? 따라서 양자를 비교하는 것이 항상 기본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자를 기업이 비교해서 만약에 MFCL이 더 크면은 줄여야 돼요. MFCL보다 만약에 VMPL이 더 크면은 사람 더 뽑아야 돼요. 사람 뽑으면서 증가하는 비용보다 사람 뽑으면서 발생하는 증가 매출액이 크다면 당연히 가야죠.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기업이 항상 사람을 고용할 때 기준으로 잡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임금은 이만큼만 줘요. 됐죠? 이게 기본적인 수요 독점에서의 이제 공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개념을 꺼내셨을 때 여러분들 실제로 답안에 그려지는 평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VMPL이 P 곱하기 MPL인데 실전에서는 지금 연습 문제에서 푸시는 것처럼 단위가 대단히 높거나 하지 않습니다. 막 3,000, 막 6,000 이렇게 나오는데 실전에서는 막 3, 6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단위 때문에 실수하는 일은 거의 안 만들어주세요. 다만 이제 여기서는 단위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실수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단위를 조금 이제 크게 설정하면은 뭔가 좀 현실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뭐 비용이 뭐 3,000 해야지 뭐가 와닿지, 뭐 임금률이 3 그러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살짝 이제 높여주신 것인데 단위가 일반적으로는 높지 않습니다. VMPL을 구하셔야죠. 그죠? 이 문제에서 이제 요 틀을 가지고 이제 VMPL을 구하신다면은 P 곱하기 MPL이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가격이 3,000원, 3,000원이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당 증가시킬 수 있는 양은 3톤이에요, 3톤. 1시간 기준이긴 한데요. 이제 곱하기 이제 1톤이 되겠습니다. 1시간 기준. 자, 이게 바로 VMPL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을 뽑았을 때 증가하는 이 매출액 델타 폭을 말하는 것이고요. 문제에서 위에서 L 함수만 주면 될 것을 이제 첫 번째 문제여서 그러신지 MFCL 함수까지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문제에서 10분의 1L 이게 바로 이제 MFCL이라고 문제에서 줬다라고 본다면 10분의 1L, MFCL은 10분의 1L, MFCL은 10분의 1L이잖아요. 그러면 양자가 잠깐만 1톤이 아니고 3톤이라고 그랬던가? 3톤. 양자가 일치하는 점에서 실제로 사람을 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가 일치하는 점에서 노동량은 18만이 나와요. 18만이 나오고 임금은 9천이 나와요. 임금은 아니죠. 잠깐만요. 거꾸로 말씀드렸구나. 노동량은 9만이 나오고요. 9만이 나오고, 그리고 임금은 4,500이 나와요. 임금은 4,500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이제 문제풀이를 위한 수식 전개, 문제풀이를 위한 이제 방향성,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단계에서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한 번이라도 더 이해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머릿속에 이제 잡아두시는 공부를 하시는 게 원칙인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순환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공부에 이제 모든 에너지를 문제풀이를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순환까지는 확실하게 이론 정리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어야 해요. 이론 정리가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론을 정리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모든 테마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론을 정리한 채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정리하는 스텝으로 넘어가시는, 그것도 속도가 꽤나 빠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을 정리하는 게 먼저이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잘못 불러드린 게 답이에요. 노동량은 18만이고요. 그리고 이제 W는 9천이 되는데, 이건 뭐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노동 수요 곡선과 VMPL 곡선의 교점에서 정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인형 제조업체인 샛별사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생산된 인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당 가격이 5,000원이고요. 노동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곡선을 도출하래요. 자, 개당 가격이 5,000원. 재화 시장에서 완전 경쟁이죠. 그죠? 수요곡선 하나 가지고 본인이 가격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가격을 받아들여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화시장에서 완전 경쟁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화시장에서 완전 경쟁 기업의 노동 수요곡선을 물어봤으면 그냥 VMPL 곡선이라고 하시면 돼요. VMPL 곡선인데, 자, 봐요. 수식으로 끌어냈으면 예상컨대 아마 함수 모양으로 나왔을 거예요. 함수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VMPL 곡선이 나왔을 것입니다. 요거 이제 P 곱하기 MPL이죠.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현재 노동량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서 점점 체감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본다고요. 대입하면 돼요. 이게 5,000원. 그리고 각 노동량에 따라서 MPL을 밑에 있는 표로 구하시면 되죠. 그죠? 원래 한계 생산성이란 마지널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큰 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작에서는 이런 테마가 곳곳에 있어요. 한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노동량 한 명도 이제 성립될 수가 없는 개념인데도 그냥 무작위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죠. 노동 투입량이 한 명일 때 한 사람을 더 뽑으면은 한계 생산성은 12가 됩니다. 0에서 12로 증가하기 때문인가요? 그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노동 투입량이 현재 지금 제로일 때 한 명을 쓰면은 0에서 12로 간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성립될 수도 없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표로 주면은 무조건 오차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 논리에 따르면은 노동 투입량이 한 명인데도 인형은 생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실제로 이게 표로 주어지면 연속성을 배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오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차를 무시하고 풀자. 현재 사람이 한 명이면은 두 명이 되었을 때 플러스 12가 되는 것이고, 그죠? 플러스 1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명에서 한 명 더 증가하게 되면 플러스 10이 되는 것이고요. 플러스 10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명을 더 뽑으면은 9, 7, 5, 4가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델타 값에 5,000원을 곱해서 줄줄이 세로쪽에 표시를 하시게 되면은 연속적이진 않지만 구불구불 하더라도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로 이렇게 숫자가 주어졌을 때에는 약간 실제로 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노동자가 한 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왜 산출량이 제로이지라는 문제가 생기지만 준대로 푸는 게 또 좋겠죠. 문제에서 준대로 그냥 풀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뭐 그림을 같이 그리자는 것도 아니고 또 대단히 또 실전에서 나올 만한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계 생산성 곱하기 가격이 실제로 좌표의 기준이 된다 정도만 찾아주시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노동 투입량이 3이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지금 현재 델타 값을 우리는 22에서 31로 이동하면 플러스 9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P를 곱하면은 여기 4,500원이 적혀요. 이 점을 반드시 관통해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모든 점들을 찾아주시고 연결하면 그만입니다. 넘어갈게요. 7번. 생산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Q는 상품 생산량, L은 노동시장을 말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당 10원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해봐라. 보세요. 이제부터 실제로 문제풀이가 빨라지죠. 노동 수요 곡선은 P 곱하기 MPL이에요. 그죠? 자, P 곱하기 MPL을 구하라고 했으니 현재 지금 문제에 주어진 MPL부터 먼저 찾는 게 좋겠습니다. 생산함수를 L로 미분하면 그게 바로 MPL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MPL이라는 것은 DL분의 DQ예요. DL분의 DQ가 되고 그리고 DL분의 DQ를 고려하게 되면은 자, 뒤에 있는 거 먼저 적을게요. 마이너스 먼저 적는 게 보기 안 좋으니까 50 마이너스 4L 이렇게 미분하면 되죠. 그죠? 거기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당 10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곱하기 10 하면 됩니다. 곱하기 10 하면은 P 곱하기 MPL이 바로 VMPL인데 그거는 500 마이너스 40L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노동 수요 곡선입니다. 물론 경쟁을 가정했을 때에만 노동 수요 곡선이라고 부르니까요. 경쟁 가정 시 노동 수요 곡선입니다. 임금률이 20일 때 이 회사는 얼마나 많은 고용을 고용하게 될까? 노동을 고용하게 될까? 뭐 너무 쉽네요. W가 20이면은 여기 대입하면 되죠. 그죠? VMPL이 W일 때 20이니까 몇 명을 고용하게 될지 12명 바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완전 경쟁 시장 안에 있는 삼진사라는 기업은 Q는 10에 L의 0.2, K의 0.5로 주어져 있고 네 번째 줄 가격의 T에 해당하는 비율을 물품세로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이 부과된 후 노동에 대한 수요를 알아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요.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그대로 다시 한번 데리고 와서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때 이제 얼마의 노동 수요 곡선이 나타나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P 곱하기 MPL이 기본이기 때문에 10의 L의 0.2, K의 0.5, 뭐 함수도 신기하게 되어 있네. 자, MPL을 먼저 끌어내 봤습니다. MPL이라는 것은 요거 편미분하는 거잖아요. 편미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0.2를 앞으로 빼주고 이제 추가적으로 빼주면 되겠어요. 0.2가 앞으로 나오면은 2 곱하기 L의 마이너스 0.8 K의 0.5 자 이게 바로 MPL이 되는 것입니다. L이 밑으로 내려가서 정리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L의 0.8 위에 2 곱하기 K의 0.5인데 이게 이제 고정요소라고 전제하게 되면 우하향하는 형태의 곡선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품의 가격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으니까 임의의 P를 가정하면 되죠. P 곱하기 MPL이 바로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니까요. P 곱하기 이제 L의 0.8, 2의 K의 0.5 이게 바로 기존의 노동 수요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는데 이 기업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물품세를 T만큼 과세를 때려버리게 되면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본인들이 인식하는 수요 곡선은 수평입니다. 그죠?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수평의 곡선을 인지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이유는 이래요. 전체 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약에 존재할 수 있다라면은 예상컨대 QD가 있고 QS가 존재하면은 여기에서 가격이 설정된 채로 개별 기업은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은 이게 본인의 이제 수요 곡선이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장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인지 또는 단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인지에 따라서 답이 조금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단기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라면 여기 봐요. 이게 바로 물품세의 효과죠. 조세 쐐기를 박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T만큼 쐐기를 박으면은 소비자가는 이렇게 상승하게 되고 생산자들의 수치 가격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위에 있는 길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델타 PD라고 불러요. 델타 PD라고 부르고 아래쪽에 있는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마이너스 델타 PS라고 부릅니다. 그쵸? 가격이 이제 수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죠.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수취할 수 있는 가능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을 반영해야지 물품세를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한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내가 수취할 수 있는 가격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인데 그거는 기존의 가격에서 얼마만큼 빠지는 것입니까? 델타 PS 수치 가격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가격에서 마이너스 델타 PS만큼 이렇게 떨어지는 충격이 본인에게 직면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단기적인 상황에서 노동 수요 곡선이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 플러스 델타 PS 거기에 그대로 다시 적습니다. L의 0.8분의 2 곱하기 K의 0.5. 자, 이게 바로 단기적인 상황에서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동 수요 곡선을 꺼내놓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자본이 고정되어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단기 상황을 물어보는 게 또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만 장기적인 상황을 물어봤으면 실제로 이제 가격이라는 것이 A씨의 최저점에서 달성이 된다라고 배우셨죠. 장기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주어져 있는 가격이 예상컨대 개별 기업의 A씨의 최저점에서 달성이 되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 함수로 끌어내보면 어떤 모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기 상태를 가정하고 장기 상태를 가정하더라도 어쨌든 A씨의 최저점이 무조건 균형의 기준이에요. A씨의 최저점이 균형이었다라면은 다시 수치 가격이 여기로 복귀되지 않으면은 이탈이 발생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장기적인 상태에서는 실제로 이제 제품을 수취하는 가격 자체가 이제 소비자에게 무조건 100% 전가되지 않으면은 본인들은 실제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탈해버리면 되는 거라고요. 장기에서는 가격이 그냥 그대로 장기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장기에서는 다시 장기로 가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와서 불변이 돼요.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불변이더라도 전체 수요 곡선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개별 기업 차원에선 불변이 되고 전체로 봤을 때에는 기업의 숫자가 줄어버렸다라면은 수요 의지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수요를 물어보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따지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얼마만큼 귀착이 되는지 여부로 단기에서 이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걸 보여야 되고 장기에서는 어차피 A씨의 최저점으로 돌아와서 수취하지 않으면 기업이 계속 이탈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원래대로 돌아온다라는 결과를 끌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균형임금률과 고용량을 구하라는 것은 교점 연립방정식 풀면 되니까 이건 제가 풀어드릴 필요가 없어 보여요. W는 3,000이고 L은 15만입니다. 임금률을 시간당 6,000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고용주에게 고용된 노동 1시간당 누가 고용합니까? 기업이 고용하죠. 기업이 고용할 때마다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보조율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찾아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역시 우리는 이제 수식을 설정해서 얼마든지 쉽게 풀어낼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에서 현재 지금 W를 기준으로 볼게요. W를 기준으로 LD하고 LS가 일치할 때 균형이 달성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50W 이퀄 마이너스 60W 그리고 이제 플러스 33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간단하게 W부터 구하면은 1번 문제의 정답인 3,000이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LD 곡선을 상방으로 끌어올려서 6,000으로 만들겠대요. 이미지를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가 3,000인데 이 곡선을 상방으로 끌어올려서 6,000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곡선을 보조금을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게 수직폭으로 올라가는 그 폭이 바로 보조금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W로 정리가 되었다라면은 F에 원래 L 노동 이제 수요 함수가 존재했을 것이고 거기 플러스 S라고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죠? W로 정리한 다음에 실제로 어떤 함수 모양이 정리가 될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S 하면서 올라간 곡선과 교점이 6,000이 됩니까? 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근데 그냥 이 자체로 풀어도 돼요. W가 지금 현재 기존에는 W의 오른쪽이 플러스 S였지만 왼쪽으로 넘기면 W 대신
W-S라고 풀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수식을 이렇게 변형시키면 돼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이쪽은 똑같이 50W인데 이쪽은 60W에 마이너스 S를 설정해서 플러스 33만으로 만들어주고 이때 W가 6,000원이 될 수 있도록 S를 도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면 헷갈리지만 넘겨놓고 하면 금방 나와요. 금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W를 그렇게 구하시면 이제 아무데나 대입하셔가지고 현재 노동량이 총 고용량이 얼마인지 찾은 다음에 S 곱하기 총 노동량이 바로 총 보조금의 크기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향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노동 수요 곡선이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실제로 그 보조율이 얼마가 될 것인가, 보조금의 총액은 얼마인가라는 측면에서 그 답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쉽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조금이 이제 5,500원이 나와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노동량이 30만 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곱하기 하면은 뭐 16억 5천 나오게 됩니다. 뭐 결과는 기억해 두시면 돼요.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수기 시장에는 모든 면에서 똑같은 100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있고 대표적 기업의 생산함수는 콥 더글라스 형태로 굉장히 쉽고요. 노동과 자본이 5만 원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비용 극소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어떤 식으로 노동과 자본을 쓸 것인가. 이건 앞쪽에서 배우셨던 거 연습하는 느낌이 다시 드네요. 미니멈 이렇게 갑시다. 미니멈 TC요. TC는 단위를 5만 원으로 할게요. 떡 5 곱하기 L 플러스 5 곱하기 K 요 문제 풀면 되죠. 그죠? 그리고 L과 K를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로 이제 조절을 하면 됩니다. 주어진 생산함수도 가장 쉽다라고 생각되는 형태의 콥 더글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으면은 제약 조건은 산출량은 L의 0.5, K의 0.5의 형태입니다. 1번 문제는 노동과 자본을 어떤 비율로 결합해 생산에 투입할 것인가라는 질문인데요. 이거 장기 확장 경로 물어보는 거죠. 그죠? 장기 확장 경로, 노동과 자본을 어떤 비율로 투입할 것인가. 자, 그림은 생략할게요. 1개 조건은 아까 했으니까 R분의 W는 5분의 5니까 1이고요. 그죠? 그리고 MRTS LK는 MPK분의 MPL인데 L분의 K요. 그죠? L분의 K 간단하게 되죠. 따라서 노동과 자본을 같은 비율로 1대1의 비율로 투입하는 것이 1번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 주어진 자료의 기초에 정수기의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을 구해봐라.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을 구하려면은 총비용 함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 총비용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정리하셨고 연습하셨던 걸 또 연습하는 셈이 돼버리는데요. L분의 K를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어디에 집어넣어요? 여기 생산함수에 집어넣죠. 제약 조건에 대입합니다. 제약 조건에 대입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가 나와요. 봐요. 이렇게 대입하시게 되면은 L은 Q, K는 Q. 정말 쉽죠. 정말 쉬운 형태의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비용 극소화를 추구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이만큼의 산출량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조건 하에서 사람을 몇 명 쓸 것이고 자본을 몇 명 쓸 거라는 함수가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우리는 어디다 대입합니까? 등비용 함수에 대입하죠. 그죠? 등비용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은,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L이 사라지고 Q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L이 사라지고 Q만 남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대입하면은 10 곱하기 Q. 이게 바로 총비용 함수예요. 자, 얘는 등비용 함수고, 얘는 총비용 함수라고 부릅니다. 기호는 똑같이 적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WL 플러스 RK는 어떤 생산함수냐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등비용 함수라고 부르고요. 이제 TC를 Q로만 구성된 형태로 조절하면 얘를 우리는 총비용 함수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죠? 총비용 함수는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은 10이에요. 10. 나누건 미분하건 10이 나오기 때문에 둘 다 10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정수기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가 제시가 되었는데 완전 경쟁적임을 고려해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거래량을 계산해 보라는데요. 이거 참 너무 쉬워버리죠. 그죠? 완전 경쟁 기업들은 MR은 MC에서 산출량을 결정하는데 그 MR이
P예요, P. 그죠? P는 MC에서 산출량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MC가 1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수요 곡선에 10 대입하면 산출량이 나오고 가격 역시 그냥 10이죠. 산출량은 3,000이 나오게 됩니다. 산출량은 3,000이 나와요. 세 번째 문제는 뭐 칠판에 적을 필요도 없다고 판단이 돼요. 네 번째, 대표적 기업의 노동 고용량이 얼마인지 계산해봐라. 이거 문제 초반부에 기업이 100개 있다고 했어요. 적혀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100개 있었죠? 전체 산출량이 3,000개이고 개별 기업이 100개이기 때문에 30입니다. 30. 끝났죠? 그죠? 이 문제는 풀이가 끝났습니다. 결국 앞쪽에서 정리되어 있던 거를 한 번 더 보자라는 의미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11번. 어떤 기업은 개당 1,000원에 판매되는 상품을 월간 3,000개씩 생산하고 있으며 평균 가변 비용은 600원입니다. 이 기업의 준지대를 계산하라. 자, 준지대라는 용어가 뭘 가리키는지 알고 계셔야죠. 준지대는 고정 투입 요소에 이제 소속된 분배의 몫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준지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지대를 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쉬운데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날지는 우리도 예상을 할 수가 없지만 점만 찍자면 돼요. 점만 찍자면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면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1,000원이고 가변 비용이 600원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1,000원이 이제 가격이고 가변 비용이 600원이랍니다. 따라서 현재 AVC 값과 P 이거 구해준 거죠. 완전 경쟁이라면 얘가 지금 MC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MC 곡선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점은 반드시 MC가 관통하는 점이고 1,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AVC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이 점은 반드시 AVC 곡선이 관통하게 되고 600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몇 개 팔리고 있죠? 월간 3,000개씩 팔리고 있죠. 따라서 월간 3,000개가 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서 사실은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준지대는 구할 수 있겠습니다. 가변 비용이 600이고 매출액이 1,000이기 때문에 하나 팔 때마다 400원씩 고정 비용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00원 곱하기 3,000. 자, 이게 바로 준지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은 보통 이런 느낌으로 나오죠. 이건 참고예요. 지금 문제 함수를 주지 않았으니까. MC를 보통 우상향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고 AVC의 최저점에는 MC가 관통되어야 하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서 만나는 형태로 보통 그림을 그리시죠. 그죠? 근데 이 파란색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준지대는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번, 경제적 지대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고율의 과세가 그 생산 요소의 공급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설명하고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그와 같은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논하라. 경제적 지대는 일반적으로 이윤을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윤에 일정률로 과세하면 어차피 이윤 극대화는 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게 그 이윤세를 때리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산출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때로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공급 곡선이 수직인 그래프들 있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 의사, 자격증 개수, 택시 운전 면허 개수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을 때 경제적 이윤도 거기 과세를 때린다고 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이제 균형 수량을 바꾸지 않아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윤, 경제적 지대는 이윤을 말하는 것이고 이윤에 대한 과세는 시장의 균형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시에서 배우셨던 내용이에요. 산출량을 변화시키려면은 평범한 그래프들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종량세를 때려야죠. 그죠? 정액세도 안 돼요. 정액세도 안 되고 종량세를 때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경제적 지대가 이제 만약에 고소득자의 자격증에 귀속되어 있는 지대였다라면은 이제 소득재분배 측면에선 나름대로 또 합리성이 또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뭐 12번 문제를 깊게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지대를 이윤으로 해석하면 산출량의 변화가 없는 건 당연한 논리이고 만약에 그 경제적 지대가 고소득자들의 면허증에 이제 붙어 있는 지대였다라고 하면은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13번.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 독점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요? 이거 뭐 갑자기 왜 뒤에 와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처음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울릉도에 기업이 하나만 존재한다. 지역적인 측면. 두 번째는 특정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기업이 하나만 존재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산업의 구조상의 문제, 그 특성이 되겠죠? 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두 가지 말고는 수요 독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14번, 신고전파 분배 이론의 요점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이 이론의 한계가 무엇인지 보라는 것인데, 자, 우리가 사실 오일러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오일러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 오일러의 정리가 진짜 별것도 아니고, 그 마지막 문제에서도 오일러의 정리를 어차피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같이 한번 볼게요. 오일러의 정리는 이거죠. 만약에 생산함수가 만약에 L의 0.5, K 아니다. A의 알파, L의 알파승, K의 베타승으로 주어져 있고 여기 Z까지 붙이면 완벽하게 일반화되죠. 그죠? 동조함수 기준, 동차함수 기준으로. 그러면 오일러의 정리라는 건 이거죠. L 곱하기 MPL 플러스 K 곱하기 MPK 이게 얼마이냐라는 걸 정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봐요. L 곱하기 MPL이라는 것은 이제 알파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Z의 L의 알파 마이너스 1 K의 베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K 곱하기 베타가 이번엔 앞으로 나오고 Z는 그대로 적히고 L의 알파 K의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다시 L하고 나머지 전부 K하고 나머지 전부만을 고려하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바로 Q죠. 그죠? 그리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Q가 되죠. 어차피 K가 들어가서 베타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제 두 수식을 정리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Q가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오일러의 정리예요. 오일러의 정리.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 오일러의 정리를 통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거 봐요. 이게 만약에 W이고 이게 만약에 R이라고 한다면 사용된 노동량과 사용된 자본량의 MPL에 근거해서 보수를 지급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지급하려면은 만든 거에 몇 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배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동차 함수가 아니면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한계 생산성에 근거해서 보수를 지급하면 1차 동차 함수일 때에는 고스란히 완전 분배가 되지만 2차 동차 함수면은 돈이 모자라요. 만든 것보다 더 지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0.5차 동차 함수면은 남으니까 완전 경쟁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신고전파 분배 이론의 가장 대표 이론은 한계 생산 역설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노동과 자본에게 잘 나눠주고 예쁘게 뭐 분배하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조금 주고 자본가들이 챙겨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설명력이 떨어진다라는 한계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16번도 바로 볼게요. 총 생산 함수가 2차 동차 함수인데 한계 생산에 입각한 보수를 준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만든 것의 2배를 지급해줘야 되는 거죠. 만든 것에 2배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W는 MPL로 해서는 안 돼요. 맞죠? 그죠? 뭐 예컨대 비율을 맞추는 게 목표라면은 예컨대 W를 2분의 MPL? 그렇게 측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기업이 망해요. 그죠?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자, 15번. 어떤 나라의 총생산함수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체 탄력성이 2의 값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대체 탄력성의 수식이 있죠? 대체 탄력성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이제 R분의 W가 등장했으니까 MRTS LK 말고요. R분의 W 그 자체의 변화율분의 L분의 K 그 자체의 변화율이 대체 탄력성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기호화시키면 이게 돼요. D, ln, R분의 W, D, ln, L분의 K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2라고 한 것인데 그래서 한글로 바꿔주면은 R분의 W의 변화율 이것분의 L분의 K의 변화율을 지금 2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해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읽은 걸 기호화시켜야죠. 근로자가 차지하는 상대적 몫이라고 했어요. 근로자가 차지하는 상대적 몫. 근로자가 차지하는 상대적 몫은
RK분의 WL 이거 아닙니까? 자본가가 차지하는 목분의 근로자가 차지하는 몫의 상대적 비율을 이렇게 기호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쪼갭니다. R분의 W하고 곱하기 K분의 L로 쪼개서 판단을 내려요. K분의 L로 쪼개서 판단을 내리시면은 그러면 이제 대체 탄력성이 2라고 했는데 격렬하게 노조 활동을 해서 이게 만약에 뭐 특정 비율로 뭐 2배로 올랐다 쳐요. 그러면 L분의 K는 어떻게 돼요? L분의 K는 2배 오르죠. 그죠? 그래서 떨어지는 비율이 2배가 돼서 노동자의 분배 몫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본가들은 땡큐네요. 자본가들은 와 이거 뭐야? 노조가 힘차게 이제 일을 해줬기 때문에 본인들의 보수 올려달라고 내가 이제 받는 몫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대체 탄력성을 이런 식으로 기호화시켜서도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생산 요소 시장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논리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오늘 다루시는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